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재명 선대위와 윤석열 선대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재명 선대위가 드디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당에서 사실 이재명 선대위를 대선 후보 캠프를 이끌었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 충청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게 참 의미가 심장한 얘기인데요. 기존에는 이재명 후보 계파가 소수 계파로서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친문 세력, 우리가 말하는 대깨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경선을 치르고 승리 이후에도 되게 친문 눈치를 보면서 구애를 했다면, 그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있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그대로 갈 건데, 이 상태로는 못 이긴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지금 이전까지는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도, 우리가 현재는 좀 뒤지고 있더라도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올라오고, 윤석열은 여러 가지 각종 의혹과 약점들이 많은 후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공격을 해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갔었다면, 최근 추세를 보면 어떠한 공격도 이미 국민들이 판단할 때, 이번 선거는 깨끗하고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누가 좀 덜 지저분하고, 더 나쁜 놈을 혼내줄 수 있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의혹이나 어지간한 약점 가지고는 국민들이 속으로 이미 욕을 하고 있지만 지지 후보를 변경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 이미 70% 이상의 국민들이 자신의 마음을 정했고 앞으로 변동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죠. 사실은 그거는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70%라는 숫자가 대단히 또 커 보이지만 어차피 선거는 저는 3% 많이 벌어져도 5% 안짝으로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안짝으로 이길 거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동층이 20% 이상이 있다는 것은 사실 70%라는 숫자에 이렇게 주목하면 엄청나 보이지만 이미 선거가 끝난 것 같지만 이제 선거는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또 어제 현충원에 가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죠. 통일을 지향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은 것 같다. 이거는 아주 이재명다운, 좋게 얘기하면 정말 유연하고, 그 다음에 시대 흐름을 빨리 읽고 있고, 그 다음에 기민하고, 그리고 추진력이 있고, 이렇게 보고 나쁘게 얘기하면, 완전히 이 잡분이죠, 잡분. 니언을 붙이기에는 좀 그렇고, 이거는 애미애비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 자기가 주장했던 거, 이런 걸 다 뒤집더라도, 꽁 잡는 게 매고, 흑묘, 백묘론, 여기에 기반을 두고 이기면 되는 거다. 그래서 기존에 자기들이 주장했던 거, 통일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남북관계,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거. 이거는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은 정강하고도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주장을 이재명 후보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다운 발상이고 이재명다운 행보다. 하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무서운 얘기다. 이재명이 앞으로 추구할 걸 보면 정말 철저하게 실용 위주로 가면서 중도층 공략에 나서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쪽으로 어차피 우리 당만 찍는 우리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재명 지가 무슨 짓을 하든 저게 무슨 약발이 있나 이렇게 보지만 표를 언제든지 왼쪽 갔다가 오른쪽 스윙보트라 하죠. 오른쪽 왼쪽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당 찍기도 하고 야당 찍기도 하고 이렇게 해온 분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재명이 펼칠 주장들 그 다음에 정책들이 상당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대위도 기존의 올드 멤버들을 다 뒤로 물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전면 새로운 인물들로 많이 내세울 것이다. 같은 값이면 3선 의원보다는 2선 의원, 재선 의원을 내세울 것이고 재선보다는 초선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번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을 잘 보시면 이제 여의도 정치판의 정치 공식이 무너졌다. 이제는 여의도 바닥에서 선수를 쌓고 그 다음에 그 선수를 바탕으로 여의도 바닥에 있는 한 1000명 정도의 그 오피니언 리더를 확보를 하면 거기서 걸러져서 일단은 거기서 걸러져야만 국민 앞에 선보이는 시대가 됐다면, 과거에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의도 바닥에 경험이 없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알려졌지만 여의도 공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권에 배운 그 성공의 방정식으로 올라간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은 수도권에서 서울시장과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장이 바로 간 적이 없어요, 이재명 전에는. 지방에는 가끔 있었지만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바로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잠재적 대권 후보였기 때문에 감히 기초단체장이 경기도지사 이렇게 가지 못했어요. 보통은 적어도 3선 이상의 국회 경험을 가졌거나 사회적으로 아주 저명한 부총리를 했든지 장관을 했든지 유명한 분들이 가는 자리지 이재명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근데 그 공식을 이재명이 깼고, 그 다음에 역대로 또 경기도는 인구가 더 많고 서울보다 더 사실은 땅덩어리도 엄청나게 크고 경기도는 하나의 국가라 그러거든요. 사실 인구 1360만이면 유럽에 있는 어지간한 중견국가예요. 거기다가 경기도는 국경도 맞대고 있죠. 산도 있죠. 강도 있죠. 바다도 있죠. 산업시설도 있고 군사시설도 있고 이게 하나의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에 있는 예를 들면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그걸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라든가 기존에 있는 그 기업들이나 이래 바라봤을 때 서울에 모든 게 본사가 있고 기자들도 일구는 같은 지방 그 정부를 취재하는 기자면 1군은 서울시청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2군을 사실 경기도로 보내고 이런 게 좀 나눠져 있었는데 그 공식마저도 이재명이 깼다. 그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이 보이는 선대위는 상당히 우리한테는 위협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스타일에는 충분히 기존에 있는 그 관행, 선수 다 파괴하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기능적으로 장기판의 졸처럼 쓸 것이다. 그래서 그게 도리어 문재인 정부, 지금 국민들이 싫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과시할 것이고 그 차별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새로운 행정과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10% 앞선다고 자만할 게 아니라 그 10%도 허수가 많이 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자만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긴장해야 될 시기가 왔다. 초박빙으로 갈 것이다. 게다가 이제 하나의 더 변수를 바라봐야 된다면 정의당, 지금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우리가 공조하자, 협력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심상정이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거나 손을 잡고 힘을 합칠 일이 1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나오냐. 심상정은 어차피 나중에 이재명하고 단일화를 할 겁니다. 단일화도 그냥 투표하는 게 아니라 양보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이 한 개인데 만약에 이재명이 둘이 지지율을 합쳐도 만약에 결과가 윤석열을 못 뒤집는다 그러면 이거는 단일화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 둘 사이 5%대 예를 들면 이재명 지지율 합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걸 5% 차 이상으로 벌려놔야지만 이 단일화가 성사안되지 아니면 나중에 단일화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예를 들면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자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공천을 포기하고 정의당이 단독 공천해서 선거에 임하는 이런 전략, 그 다음에 내각의 몇 자리 이렇게 저는 나눌 거라고 보고. 그런데 왜 지금 안철수 보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향후 정치판을 바라봤을 때 아무리 선거 공조를 하고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 두 당이 합쳐서 앞으로 정당을 만들 건 아니기 때문에 심상정의 목표는 중간지대를 넓혀서 앞으로 향후에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다당제로 가면서 정의당이 공고한 원내 교섭단체 정도의 20석 정도의 국회 의석을 확보하면서 이 원내 교섭단체 정당으로 제3당으로 뿌리내리고 향후에 한 10년, 20년 안에 적어도 제1야당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정의당 안에서 뭣도 모르는 일반 당원들은 지금 안철수하고 손을 잡으려는 걸 보고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핵심들은 심상정을 그대로 놔두는 이유가 어쨌든 심상정이 그런 정치적 셈법과의 공화가에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미 간파했기 때문에 가만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보기 때문에 향후의 선거가 갈수록 우리 당이 어려워질 거라 보고, 현재 이제 우리 당의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선대위 구성하는 거 지금 김종인 그다음 윤석열 후보 저러는 거, 어떻게 보세요? 거기다가 이준석까지 끼고, 그 다음에 김병준, 김한길, 이런 전 거물 정치인들이 끼는 걸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는 정치권 안에서는 좋게 얘기해서 이제 선대위를 강력하게 구성해가지고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좀, 이렇게 과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은 이미 짜증나기 시작했다. 지금 그 경제가 어렵고 전세철이라서 전세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전세민들이 월세민으로 바뀌고, 청년들은 고시원에서 직장을 잡지 못해서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정말 그 회사 한 군데 들어가는 게, 대기업 들어가는 게 과거에 우리가 사법고시, 고등고시 된 것처럼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이런 어려운 세상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자리다툼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짜증난다. 저 당이 앞으로 권력을 잡으면 앞으로 정권을 잡고 난 뒤에도 저렇게 권력 다툼을 하겠구나. 이게 적당하게 싸워야지 안에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기기 위해서 과도기적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시간이 지금 2주가 끌고 다음 주 중반 정도가 돼야지 선대위 발표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 포탈에 나오는 기사, 이렇게 메인에 뜨는 기사들 보면 김종인 참가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또 삐졌다. 김종인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경로해가지고 이준석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걸 이준석이 또 언론에 나가 얘기했다. 이런 내용들이 국민의 삶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비서실장은 누구다, 사무총장 누구다. 근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 인물들이, 저는 그래요. 이게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고 마음먹고 있다면 저런 인사는 못한다. 근데 현재 왜 저렇게 하느냐? 국민들이 비토를 많이 하는 인물들이라도, 심지어 그런 말 하대요. 골프하고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되지 않느냐? 그거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고 있다면 과연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꺼려하는 인물들을 갖다 박으려고 할 것인가? 저렇게 삽바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봐요.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오만해졌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이긴다. 이기기 때문에 지금 선대위 짤 때 한 자리를 확실히 구축하고 내 세력을 갖다 박지 못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선대위에 들어가더라도 김병준, 김한길하고 삼두마차로 내가 권력 싸움을 하면 내가 손에 건질 게 별로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영원 써대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이 나이에 80 넘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런 꼴을 당하고 선거 이후에 팽당할 것 같은데 내가 왜 들어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니들끼리 해봐라. 그거 니들끼리 잘할 수 있는가? 어차피 긴 앞으로 이제 100일 동안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건데, 이 100일 동안의 싸움 가운데 반드시 이 출렁임이 몇 번 있을 것이고, 니들이 안 되면 내한테 와서 무릎 꿇고 두 손 비비면서 제발 와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그때 내가 가면 돼. 지금부터 스타일 구기면서 내가 가지 않겠다. 이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바라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제는 빨리 결단을 할 시기가 됐다. 사람 한 명으로 사람 한 명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이 선대위가 좌지우지되고 대선 승리가 좌지우지되는 당이라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저 당은 또 권력을 잡고 나면 소수 엘리트 그룹, 그다음 소수 측근 그룹에 의해서 당이 좌지우지되면서, 과거에 우리가 국정농단 이 사건, 우리는 떠올리기도 쉽지도 않고 인정 안 하지만 중도층들은 그게 민감하거든요. 그런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빨리 전열을 정비하고 가야 되고, 저도 어떻게 보냐면 지금 현재 선대위 꾸리는 걸 보면 이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외연 확장이라고 얘기하지만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고 올드보이들이 귀환하고 있고, 결국 현재 상태에서는 선대위를 저렇게 꾸리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는 선대위의 인적 구성들이 몇 번 중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민의힘이 한 10% 앞서고 있지만 그 10% 앞선다는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층과 스스로 진보층이라고 밝힌 층이 그때 샘플을 보니까 1000개의 샘플을 모집하면 모아서
이 분석을 했는데 한 300명 가까운 사람들은 모르겠다. 안 그러면 지지정당이 없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 근데 내 스스로가 보수층이라고 얘기에 답변한 사람이 샘플이 한 350개 잡히고 그 다음에 나는 진보층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250명, 230명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늘어났을 수도 있지만 현재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이 과표집된 게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좀 짜게 치는,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짜게 치는 우리가 냉철함이 필요하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당의 선대위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선대위를 구성하려는 그 마음가짐과 그 변화에 적응하는 기민함 그리고 열린 그 마음 이런 것들은 현재 민주당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민주당 선대위하고 국민의힘 선대위 비교해 봤는데요. 이번 주에 또 한 금요일쯤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